정치학 연구 방법론 제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의 주제는 분석 모형의 검증입니다. 그 첫 번째 세션으로 우리는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언제 쓰나 이런 논의를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6강과 7강을 통해서 우리는 분석 모형의 본질, 성격, 용도, 그리고 유형과 구조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논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석 모형을 결국 무엇을 하러 만들겠습니까? 현실 세계의 역동을, 흐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 모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정치 현상이 생성되는 경로를 파악해서 설명하려는 것이 목표지요. 또 만약 좋은 분석 모형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강한 설명력을 가진 모형은 그만큼 강한 예측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모형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형을 검증합니다. 모형을 검증한다는 것은 모형과 현실 세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를 따져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모형의 구조와 또 모형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변인들, 그것들이 현실 세계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따져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형 얘기하면서 조금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이소모피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것은 결국 모형과 현실 세계 사이의 상응성, 일치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모형일수록 아주 강한 아이소모픽 펑션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형이 과연 현실 세계를 잘 반영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즉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료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축적된 자료를 이용해서 모형의 설명력을 파악하는 겁니다. 결국 모형이 현실 세계를 성공적으로 설명한다 했을 때 그 현실 세계는 지나간 현실 세계다. 과거의 현실 세계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모형이 정말 쓸모가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형의 예측 능력을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X가 Y를 불러일으킨다는 모형이 맞다. 상당한 현실 세계와의 상응성을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어떤 X가 보였을 때 Y가 어떻게 변할까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자료를 사용한 모형의 설명력이 결국 예측 능력을 통해서 재확인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형을 통한 설명과 그리고 예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X가 Y를 불러일으켰다. X의 변화가 Y의 변화를 초래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X가 보이는데 이 X 때문에 앞으로 Y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측에 성공을 한다면 모형의 쓸모는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예측에 성공했다고 그 모형의 적실성, 타당성 혹은 효용성이 뒷받침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모형의 설명력 혹은 모형의 쓸모 혹은 모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잣대로서 이런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Repeated Success in Prediction, 예측의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모형은 정말로 좋은 모형이다. 이런 얘기죠. 이 노벨상 가운데 경제학상이 있지 않습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정말 굉장한 학자들이 있죠. 경제학자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양반들이 왜 경제학상을 받았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양반들이 만들어낸 문석 모형이 이것에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구축한 모형은 지속적인 예측 성공을 달성했다. 여러 번 예측했는데 다 맞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석 모형을 검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분석 모형을 검증한다는 것은 모형이 가지고 있는 현실 세계와의 이를테면 상응성, 현실 세계가 과연 모형의 구조대로 움직이는가, 지금까지 움직였는가, 또 앞으로 그럴 것인가, 이런 작업을 우리는 통틀어서 분석 모형의 검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분석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검증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각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에서 연구방법론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10중 8구 계량 통계 분석 기법들을 배우실 겁니다. 아주 초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고도의 방법까지 그런 것들을 아마 배우실 텐데, 그래서 흔히 모형 검증 그러면은 계량 통계 분석들을 떠올려요. 그런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계량 통계 분석은 혹은 흔히 정량 분석이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방법들은 모형을 검증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계량 통계 분석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형의 소위 현실 투사성, 모형과 현실 세계와의 상응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원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모형 검증의 방법으로는 이른바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이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사실입니다. 영어로 이렇게들 흔히 표현합니다. Quantitative method, qualitative method.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량 분석 이렇게 부르고, 밑에 것을 정성 분석이라고 부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질적 방법, 양적 방법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흔히 말하는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보고, 이어서 언제 사용하나 이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강의 두 번째 세션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정량 분석 혹은 정석 분석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량 분석이나 정성 분석이나 그것 자체가 한 학기 또는 길게 잡아 두 학기 강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학기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정량 분석이나 정성 분석의 구체적인 논리와 절차를 습득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유튜브 강의에서는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정량 분석, 정성 분석 방법을 소개할 때 아주 기본적인 방법만을 여러분과 논의하면서 용도, 특성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의 차이, 그리고 그 쓰임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잘 연결이 안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최종 녹화 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후반부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새로 녹화를 해서 앞에 것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의 차이, 아주 근본적으로는 두 방법의 아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을 바꿔 하자면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은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량 분석이 더 좋아요? 정성 분석이 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 타당한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의 상대적인 이를테면 이점, 우위, 그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은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정량 분석은 정성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 왜 그런가? 그러면 왜 이 두 방법을 따로 쓰는가? 이 얘기를 예를 들어 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런 기준은 어떤 연구 문제를 던지느냐이다. 말을 바꿔서 어떤 연구 퍼즐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보드에 써보겠습니다. 자, 어떤 대학원 학생이 이런 연구 퍼즐을 던졌어요. 한국의 정치 질서는 과연 민주적인가? 자, 이 연구 퍼즐에 답하기 위해서는 소위 민주성의 지표가 있어야 되겠죠. 예컨대 이 자유로운 시민의 정치 참여가 가능한가? 혹은 경쟁적인 복수 정당제가 존재하는가? 국민의 기본권이 헌정 질서에 의해서 보장되는가? 등등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 정치 질서가 가지고 있는 혹은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특징 짓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는 방법은 한국 정치 질서 속에 그러한 속성들이 과연 존재하는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속성, 독특성 혹은 고유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그런 연구 퍼즐이지요. 이 연구 퍼즐을 풀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 정치 질서의 속성이라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그 속성들이 한국의 정치 질서 속에 존재하는가를 파악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정성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정성 분석의 초점은 특정한 속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속성들을 잘 파악하는 일이지요. 바꿔 말해서 어떤 속성들에 대한 in-depth description, 그러니까 아주 깊은 서술, 깊은 서술하면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군요. 상세한 서술, 이런 작업이 필요하죠. 어떤 연구 대상이 나타내는 속성을 상세히 서술하고 그럼으로써 그 현상의 본질을 규명하고 또 그러한 현상과 다른 현상과의 차이점을 발견함으로써 소위 구획화 혹은 categorization, 분류하는 작업, 이것을 우리는 정성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 질서는 민주적인가? 라는 연구 문제, 연구 퍼즐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정성 분석을 수행합니다. 다음, 일단 이 연구 문제를 풀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질서가 민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로부터 또 하나의 연구 퍼즐, 연구 문제가 제기되죠.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 질서는 얼마나 민주적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우리는 한국의 정치 질서 속에 민주성이라는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에는 경쟁적인 복수정당 제도가 있고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 또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한국의 정치 질서는 민주적이다,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얼마나 민주적일까? 혹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혹은 덜 민주적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은 민주성이라는 속성이 과연 얼마나 존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성의 심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거죠. 또 이렇게 연구 퍼즐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 질서는 해방 이후 혹은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그 민주성이 얼마나 더 증대되어 왔나, 혹은 그 과정에서 민주성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지 않았는가. 다시 말해서 민주성의 심도, 편하게 얘기하면 량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정량 분석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정성 분석의 초점은 어떤 현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고유성,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 그러한 현상을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정량 분석은 그런 정성 분석을 통해서 확보된 혹은 탐지된 그런 속성들이 과연 얼마나 존재하는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 양이 얼마나 늘었다 줄었다 했는가, 계속 늘어났는가 계속 줄어들었는가, 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풀려하는 연구 문제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연구 문제를 이제 풀려 하시잖아요. 그 연구 문제를 아주 잘 들여다보면 내가 정성 분석을 해야 될까 정량 분석을 해야 될까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우습습니다만 외계인이 지구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니다가 나무에 달린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보고 뭘 외계인이 했겠습니까? 도대체 이 열매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지? 따져보았겠죠. 그래서 보니까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물이 씹어보니까 바삭바삭하고 또 달콤하고 또 껍질의 색깔은 붉으스레하고, 이런 이 대상, 연구 대상의 속성을 파악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열매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다른 열매와 다르구나 파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의 속성을 탐지해서 규명하고 그 다음에 이 열매와 다른 열매를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분류했다는 얘기죠. 뭐 한 겁니까? 바로 정성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열매들을 쭉 놓고 한번 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열매는 다른 열매보다 더 달아요. 얼마나 더 단가? 왜 단가? 왜 더 단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당도 측정을 해야 되겠죠. 달콤하다는 속성을 이 열매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갖고 있나? 즉 여러 열매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이걸 사과라고 부릅니다만, 여러 개의 사과를 놓고 얼마나 더 단가 덜 단가를 측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970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위대한 정치학자 지오바니 사토리가 미국 정치학회보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에 아주 중요한 논문을 하나 실었습니다. 70년이니까 벌써 50년도 넘었네요. 그 글은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학원 과목에서, 특히 비교정치 과목에서 많이 읽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헌입니다. 제목은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그러니까 비교정치 연구에 있어서 개념 정립 오류라는 건데, 거기에서 이 양반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classification, 분류, 그 다음에 measurement, 측정, quantification 이래도 되죠. 그러니까 얘기를 간단히 결론을 내리자면, 무엇인가를 어떤 속성을 측정하려면 먼저 그 속성을 파악하고 분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성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정성 분석, 그리고 파악된 속성의 상대적인 혹은 절대적인 심도를 파악하는 작업, 또 그런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우리는 정량 분석,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성 분석 없이 정량 분석을 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낫다, 또 못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고, 양자는 어디까지나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8강의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을 통해서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의 좀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